안녕하세요.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0일. 오늘은, 월요일 또 맞이하면서요, 여러분들의 분주하게 이렇게 또 새 한 주를 시작을 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요, 이 지난주에 상당히 좀 우리 동포분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을 끌만한 그런 방송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8일 날이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 정부가 아직 확정해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12월 28일 외국인 정책위원회 그 확정해서는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고로 각 언론,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4월 10일 사이에 이 체류 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취업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1년 더 정부가 직권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해줘서 계속해서 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정책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하고요. 그리고 2-9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4월 12일 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시는 분들은 1년 더 이렇게 출국하지 않고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나름대로 이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문 취업 동포들과 관련돼서는 지금 비취업 서약을 하고선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여기에 한국에 돌봐야 할 이 가족이 있어서 출국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정부가 비취업,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조건으로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을 지난 12월 20일부터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비취업 서약을 하신 분들 중에 또 원하게 된다고 하면은 1년 더 이렇게 연장을 해준다, 그런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취업 서약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농어촌, 그러니까 계절 근로를 6개월 이상 하게 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준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방문 취업 체류 동포분들께서는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갖고 계신 분들,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이 취업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하신 분들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그리고 또 취업 개시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거를 굳이 지키지 않고 일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일반 업소에서 방문 취업 동포들보다는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선호해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이 단순 노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이 고액의 이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3년마다 이 체류기간 연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은 법무부에다가 직업하고 연간 소득 금액원을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무부 쪽에서 이 심사 과정에 좀 이거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국세청의 이 소득 금액 증명원 자료를 조회해서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신 분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전에 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간 소득금액 증명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걸릴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취업 활동하시는 분들 다소 좀 조마조마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만 대처하면은 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정부 정책에 이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의 취업 활동을 좀 더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취업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입장을 고려한 그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냐. 그거는 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어쨌든 그런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두 가지 뉴스를 좀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서울신문 뉴스입니다. 이 한국 사람이냐 하면서 이 몽골에서요, 한국인에 대한 집단 폭행이 이루어져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7월 달에 경남 양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몽골 여중생 이 집단 폭행에 대한 이 보복 사건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 몽골에서 한국 교민들이 현지인에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민들은 최근 경남 양산에서 벌어진 몽골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보복 범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MBC 뉴스 데스크는 지난 6일 새벽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보도를 했다. 이 가해 몽골인 중 한 명은 경찰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까지 내밀었다고 전해진다. 피해 교민들은 눈 쪽과 귀 쪽을 많이 맞았다. 코뼈도 부러져 수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출동한 현지 경찰 대응도 이상했다며 경찰이 가해자 몽골 5명은 강제 연행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 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다. 이 한국 교민 B씨는 한국 사람이냐고 묻길래 맞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계속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을 했다. 피해 교민들은 이번 폭행의 이유로 이달 초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의심하고 있다. 네, 지난 7월 초죠. 양산,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들 4명이 이 몽골 국적의 여중생을 6시간 동안 이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유포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아주 한국 사회가 또다시 시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4명에 대해서 뭐 계속 조사를 펼치고 이제 법적 제재를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이 몽골 이 국영방송에서도 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간 후에 몽골 현지의 몽골인들이겠죠, 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도 항의 시위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 국민들, 교민들에 대해서는 그 시선도 아주 따가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이 몽골로 인해 한국인 교민들 이 집단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요. 근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들,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 베트남 이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에 결혼을 왔는데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이 이제 베트남 현지에 보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현지인들이 한국 교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폭행도 가하고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으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대우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한 국민을 이렇게 이주해온 국민들, 특히 뭐 유학생들을 이렇게 집단 폭행을 해서 결국은 그게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특별히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물며 이 동포들에게는 더 우리가 잘 대우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특히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 점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좀 따가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 동포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갖고, 이렇게 집단 폭행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서울신문이 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삼성폰도, 현대차도 이제 중국에선 안 통하는 K브랜드. 볼까요? 그건 한국 기업들의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던 중국 소비자 시장이 무덤으로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는 수년째 이어지는 스마트폰 사업 부진에 극약 처방을 내리고자 혁신팀을 신설을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공장 매각과 고위 경영진 교체 등 다양한 조처에도 올해 최악의 판매량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선진국에는 인지도 경쟁에서, 토종 업체들에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넛크래커, 그리고 호두깎이 도구 신세가 됐다는 분석이다. 네, 경제면에서 지금 계속 이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의 이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이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도 밀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데는 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을 보면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일본 기업을 넘어서는 특수를 누렸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도가 높았고 조선족의 기여도도 상당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중국법인 매출은 1475억 달러, 약 171조 원. 그러나 전성기인 2013년 2502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네, 1992년도 한중수교, 네, 이제는 뭐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근데 이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긴 초창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뭐 거의 15억 인구의 이 중국 시장 진출, 상당히 뭐랄까요, 기회의 땅이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이 중국인들의 호감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한국 상품에 대한 그 인기도가 아주 높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서울 신문에 따르면 조선족의 기여도도 상당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반대로 참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지금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떨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삼성전자가 혁신팀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 시장에서의 확대를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 그리고 또 이 조선족 동포들의 기여도도 상당한데, 역시 이 조선족 동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 네, 또 한국 기업 중국인들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국 현지인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상당히 좀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결국은 한중 간의 이 무역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상품에 대한 이 중국에서의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중국 동포분들께서는 더욱 이 한국 상품을 또 중국에 알리는데 민간 외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도 이 한국 사회에서
또 중국동포들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좋은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